마치 지금 가격이 뭐 5년, 10년 전 가격이 아니잖아요. 1, 2년 사이, 3, 4년 전에 갑자기 바짝 올랐잖아요. 그걸 정상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 않나요? 정부는 여러분 꼭지에 삼는 한 분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를 위해서 다수와 행복을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돼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될 때 많이 내려가겠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신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 일부에서 이번 정책을 70점으로 평가해 주시면서 집값 안정화에 초석은 잘 났다. 다만 분양가 인하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아쉽고 그 부분이 2, 3개월 내로 정책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집값 역풍 불어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참 분양가 인하와 공급 정책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남 서리풀 지역의 공공분양으로 뭐 8억에 33평 분양 나오면 그러면은 뭐 지금 저기 광명이나 저 불광동 이런 데다가 13억, 15억짜리 청약 안 늘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근데 그게 나올 수 있냐? 왜 그렇게 못하냐? 3기 신도시 왜 분양가 인하 못하냐? 왜 그럴까요? 국가 입장에서 정부나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경쟁 상품이잖아요. 그 민간 건설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쟁 상품인데 입지도 좋고 더 좋아요. 그러면 건설회사의 물건들이 안 팔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건설회사들의 어떤 유동성이 부족을 겪는 PF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정부가 많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충격이 2차 2금융기관이라고 그러죠, 속칭. 이 금융기관의 약간 유동성의 리스크, 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복현 원장이 PF 문제 해결하려고 애를 썼지만 해결을 못했잖아요. 일부 조금 했지만 돌이 더 늘어났습니다. 요즘 보도에 안 나오지만 자주 안 나오는 좀 상황이 있죠. 그쪽에 약간 해결된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그러면 분양가를 낮추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건설회사들은 주가가 하락하는 가능성이 많겠죠. 그거는 이제 유동성에 영향을 줄 거고 연계되는 현상들이 국가에서는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드릴 말씀이 뭐냐? 그래서 지금 선뜻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얼마 좋습니까? AI도 얼마나 좋고. AI는 이거 못 쓰겠지만 뭐 엑셀 이런 거 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리면 되잖아요. 건설회사가 유동성이 없는 데가 몇 개 있고 몇 개가 무너졌어요. 그럼 여기에 관계된 금융기관이 있어요. 근데 그 금융기관도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 이것 때문에 안 좋겠죠, 지금? 그게 없어졌다. 그러면 원금 보장은 해줘야 돼요, 국가에서. 예금주들. 그때 충격이 어디까지 올 것인가를 체크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여기에 고름이 생겼는데 떼어내면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근데 이거 고름 놔두면 퍼지잖아요. 퍼지는데 갑자기 뭐 좋은 대책이 나서 칼이 왔다 이거 확 자를 수 없잖아요. 이런 거라 그럴까요? 자, 분양가 인하하면 이거 확 날아가잖아요. 고름 다 정리되죠. 근데 얘가 칼을 잘못되면 팔로 자를 수도 있잖아요. 너무 급격하게 예측 못하게 하면 너무 놀라가지고 더 큰 상처가. 그러니까 딱 요만큼 하고 싶은데 더 나가면 이제 사고가 되잖아요. 그거를 우려하는 척도를 그러면 정말 면밀하게 TF팀이 모여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여러 가지 변수를 다 넣고 하면 답이 나올 텐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냥 감성 반, 이론 반, 논리 반, 정책 반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엉켰죠,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이. 그런 상황이 돼서 정부가 분양가 인하를 확답을 하기에는 제가 볼 때 이 정도 선에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택지비는 일단 정리가 되거든요. 건축비, 토지비 다 나와요. 예상 분양가 분명히 나옵니다. 100%. 그럼 예상 분양가 던지고 예상 분양가에다가 물가 상승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여지를 좀 두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원가가 나오는데 이 시세, 다른 강남의 시세랑 월등히 차이가 있으면 이걸 안 사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것이 10억이라 할지라도 광명 같은 데는 사실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신규 분양은 택지 계산을 할 때 가격을 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광명이 서리풀보다 토지분석비가 더 비쌉니다. 실제로도. 서리풀은 그린벨트가 많이 있어서. 그러면 여기도 7, 8억, 9억 선에서 무조건 정리되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면 고분양가라는 건 이미 다 얘기했었잖아요. 서로. 그러면 이 현장들은 힘들어지겠죠. 이 시뮬레이션도 돌려봐야죠. 이때 나온 정책들이 뭐냐면 임대주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건설회사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합원 분양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잔금을 내야 되는데 집값이 내려가고 이러면 잔금 못 내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것 때문에 겁이 나서 분양가를 함부로 못 던진 거거든요. 답은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전 책임 현장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총합해가지고 던져서 일어날 피해, 그리고 분양가 인하로 인해서 앞으로 국가 경제에 대한 그 소비 패턴이 바뀌거든요. 그거를 중장기 시계열로 한 뭐 논문이랑 보고서를 국민들한테 공개하면서 대책을 던진다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고민이 지금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 그냥 공급으로 때우고 그냥 정년 퇴임하고 뭐 이런 분위기로 저는 느껴져서 이번 대책을 던진 걸 보면 대통령의 의지 같아요. 그래서 분양가 인하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고심을 많이 하고 바로 못 내는 이유는 그런 데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좀 헤아린다면 신호는 줘야죠. 신호를 안 주니까 어물쩍 넘어갈 것 같으니까 지금 모든 시민들, 무주택자 청년들이 다 비판의 소리와 불만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문재인 시즌2 더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부가 잘 헤아려서 고객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국민. 우리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분양가 인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검토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조금 솔직하면 다 용서하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게 정책을 가다 보면 신뢰가 쌓이고 지금의 이 부동산 버블 현상 풀장은 좀 진정될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교수님, 그런 투기과열지구는 조정 대상 지역에 묶이게 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청약에서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분양가가 좀 내려갈 여지는 없을까요? 그럼 반값 아파트까지 가지 않더라도? 당분간은 없습니다. 당분간 없는 이유는 일단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제 바뀌어서 택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 택지비가 지금 많이 오른 거지. 건축비는 여러분 15억짜리 집이면 건축비 지금 2억이던 게 3억 된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사이에 1억 오른 거거든요. 제가 볼 때 30%, 50%까지 3억이에요. 그럼 15억짜리면 땅값이 12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순수하게. 그죠? 땅값이 지금 너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돼서 또 투기과열지구 조정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될 때 많이 내려가겠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신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건축비가 좋게 해야 3억 정도 듭니다. 국평이. 평당 1,000만 원 잡을 때. 그 실제로 지금 많이 올랐어도 700에서 800 정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1,500까지 잡는다고 쳐도 4억 5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5억짜리 집이 4억 5천으로 새로 싹 있으면 11억이 땅값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땅값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땅값을 감정평가로 인정을 해주니까 주택가격이 내려갈 소지가 거의 없죠. 분양가가. 공시가격을 또 발표하잖아요. 공시지가를. 이미 잡혀 있어요. 그러면 방법은 안 팔리면 낮추겠죠. 스스로. 그럼 그 얘기는 뭐냐. 땅값이 내려간다는 얘기고 땅값이 내려간다는 건 분양가가 내려가기 시작하죠. 그럼 거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예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마 예외로 둘 겁니다. 히든이죠. 정부에서 지금 토지거래허가 구역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출을 제어하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후속 대책에도 또 다를 텐데 그러면 이건 대출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그렇죠? 약간 성격이 다르잖아요. 투자 투기 형태가 아니라 집을 사서 들어가는 형태니까. 그러면 이 분양가는 소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분양가가 당장 내려오기 어렵다. 다만 토지거래가로 묶은 기존 주택들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잡았던 분양가가 높다라고 판단되고 사람들이 신축에서 높아가 아니라 더 내려갈 수도 있네라고 하면 분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나오기 시작하면 분양가도 그때서 내려오겠죠.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추가 대책이 제대로 나왔다면 말씀 주신 대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내려갈 텐데 그 시기가 빠른 시간에 오지는 않는다라고 예측하시는 게 맞습니다.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최고의 가능성을 체크해서 던지거든요, 시장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정부에서 이것까지 대출을 막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는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기준주택이 내려가면 거기에 균형점을 찾아가니까 시간은 좀 걸리지만 말씀드린 대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내려가고 있으면 얘는 분양가 버틸 겁니다. 아마. 저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전세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렇게 묶으면 실제 거주할 사람만 그 집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기자분이 여쭤보셨는데, 아니,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실거주할 사람만 사니까 시장에서 아파트가 하나 거래될 때마다 전월세 매물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전세대란 오는 거 아니냐? 전세가 자꾸 없어지니까 시장에서. 그런 의견은 어떤가요? 총량 그대로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줄자 100개가 있는데 전세입자가 10개라 그럴게요. 전세입자가 5명이 있어요. 6개가 5명이 여기도 매매하시는 분 5개잖아요. 집 갖고 있는 분이. 이분이 하나를 팔아요. 이분이 사요. 그러면 판 사람은 어디로 가요? 전세로 가죠. 이 집으로 가면 되죠. 산 사람은 이 집으로 가면 되죠. 뭐가 모자라요? 제로섬이에요. 10개가 있는데 2개가 팔렸어요. 이 사람이 들어가면 이 집은 어떻게 돼요? 비잖아요. 팔렸으니까. 그러면 이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은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전세를 줄 거 아니에요. 다시 전세 매물이 되죠. 근데 자기가 들어가면 되죠. 들어가면 여기 집이 또 나오죠. 총량에서 안 변합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그러니까 매매 물건이 늘어나냐, 매매가 4개가 됐어요. 그럼 전세가 줄겠죠, 거꾸로. 이게 서로 교차하는 것 뿐이지 전세 매물이 주는 게 아닙니다. 전세 매물이 주려면은 여기 수요자가 더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유입이 됐어요. 그럼 모자르잖아요. 주는 효과가 되죠. 아니면 여기 집이 재건축을 해서 멸실이 됐어요. 그러면 집이 모자르잖아요. 근데 모자르면 전세 있는 사람 나가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이때 모자르죠. 멸실이 많거나 그럴 경우면 제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지금 상태에서는 그 논리는 잘못됐다는 걸 다시 제가 또 설명 안 드려도 좀 아까 한 얘기 하면 잘 더듬어 보세요. 그리고 공급에서 이런 부분도 논리하고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다주택자가 집을 안 하면 임대주택 공급이 없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논리예요. 자, 다주택자가 집을 샀어요. 이거를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샀어요. 이 사서 전세로 놔요, 안 놔요? 그래서 공급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집은 뭐예요? 원래 무슨 집이었어요? 전세집이었어요. 사가지고 전세를 놓은 거 아니에요. 갭투기도 뭐도. 똑같잖아요. 뭐가 더 임대주택이 늘어요? 임대주택이 늘어야 되는 건 어떤 경우냐? 임대주택을 새로 줘. 그럼 늘죠, 100%. 이거를 그래서 전 세계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우리처럼 전세 끼고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하고요. 지어서 하는 그 건설업자들한테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장기 저료. 우리가 마치 임대사업자한테 혜택 주듯이 이 건설업자한테 장기 저료로 사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새로 집을 짓게. 없던 것. 그래야 공급이 늘어나죠.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논리를 보면 매매가 줄고 이러면 없습니다. 이거 완전 헛논리예요. 집에 가서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아실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해되실 겁니다. 교수님, 근데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묻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면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고분양가로 분양이 안 될 거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전혀 여기 근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여러분 강남 분양하면 지금 어떤가요? 지금 최근에 분양한 건 뭐 리엘 뭐 이런 것도 뭐 대박 났잖아요. 대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게 낮아가지고 사업을 못한다?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거예요. 규제지역이잖아요. 네. 상한제 적용한 값이 그 분양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있는 기준도 분양가 상한제 정하면 내려가는 게 없이 그대로 분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그러니까 신축 분양시장은 지금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 조금은 심리적으로는 좀 영향이 있겠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대출까지 제어하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좀 유지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정부가 청약제도도 올해는 좀 많이 없지만 분양이 내년을 대비해서 아마 연구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청약 과열에 대한 부분을 좀 순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구로 되면은 이게 청약제도가 딱 픽스가 되잖아요. 이 부분도 좀 손을 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아닌 거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사업은 계속 가는데 자체에서 주민들이 동의하나 안 하나 그 사업성 마지막 정산할 때 분야가 정할 때 총회를 거치잖아요. 관리 처분할 때. 그때 주민들의 몫이지 이 제도와는 큰 문제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해서 원래 받으려고 했던 분양가를 못 받지는 않아요. 올린다 해도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 깎이는 걸 그동안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방배 땡땡땡 이쪽들 보면 불과 2, 3년 전에 17억 예정가가 지금 21억이야. 2억 막 이런. 그냥 불티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벨은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그렇게 영향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이어서 분양 공급 물량이 계속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요번에 급한 불도 껐고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분양가 인하가 좀 나오는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집값의 하향 안정화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근본적으로 지금 앞으로 지난 97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 문수에서도 나왔지만 앞으로 뭐 3년 5년 동안 서울 수도권 공급이 정말 너무 부족하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기 신도시 할 거 아닌 이상은 재개발 재건축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죠. 잘 되고 있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이제 좀 박차를 가했다고 했으니까 네. 잘 진행될 겁니다. 제가 볼 때 사업성이 있다라면. 근데 집값이 하향 안정화가 되면 재개발 재건축에는 악영향이 오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이 얼마에 샀냐가 중요하겠죠. 샀던 가격이 있잖아요. 마치 지금 가격이 뭐 5년, 10년 전 가격이 아니잖아요. 1, 2년 사이, 3, 4년 전에 갑자기 바짝 올랐잖아요. 그걸 정상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 않나요? 물론 조합원들 입장에서 최고가에 분양을 해서 수익을 남기고 싶어 하겠지만 시장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분들이 조합원들이 뭐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그냥 집값 갑자기 이번에 거의 뭐 3, 40% 선호 지역들은 올랐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10%, 20% 다운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3, 40% 올랐다는 얘기는 택지비가 거기에 맞춰지잖아요. 분양가 맞춰지고. 다운돼도 이미 예전보다 더 차익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신문에서 내내 떠들었던 게 뭐예요, 여러분? 정고점 돌파. 그 거품이던 때보다 지금 더 돌파됐는데 뭐 분양가 상한제 걱정합니까?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걱정할 분은 누구예요? 다 소유주들이잖아요. 욕심 그만 부리셔야죠. 청년들과 국가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심하게 말씀드리면 뭐 한 일 있습니까? 그러면 조합장님 하신 일이 있죠. 조합장님 열심히 애쓰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 하시는 거 알아요. 제가 드리는 의미를 아실 겁니다. 그 뜻은 뭐냐. 사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기반시설로 인해서 주택 가치가 올랐고 어떤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강남이 수요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지면서 강남이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게 얘기하면 투자를 잘한 거지만 그 영향이 전국의 가계부채며 소비 감소며 내수 둔화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한 국가의 일원으로서 그 정도 수익 보셨으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꼭지에 영끌하신 분들한테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은 개인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니까. 정부는 여러분 꼭지에 사는 한 분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를 위해서 다수와 행복을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용인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님께서 소위 3+3+3 전세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조국혁신당 무속 의원님, 진보당 의원님들이 이게 공동 발의를 10분이 하셨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2년 전월세를 살고 2년을 더 이제 살 수 있는 권리를 세입자한테 주는 건데, 이거를 기본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거기에 갱신 청구권을 2번을 더 줘서 최대 9년까지 임대료를 이제 많이 몰리지 못하게 하면서 세입자가 9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임대인이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까지 임차인에게 제공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면 새로운 매도인의 신상과 재정 정보를 세입자에게 서면 통지까지를 강제하는 그런 개정한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시장에 나오고 나서 이거 문재인 정부 때 전세가 폭등했던 2+2 그거에 악몽이 떠오른다. 너무한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바뀌면 좀 적응을 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동산은 단순히 그냥 사람의 감성으로 다뤄지는 부분이 아니라 현물 시장이잖아요. 실물 시장이고. 그런데 일시적으로 3+3+3이라는 것을 소유주 입장에서, 그러면 이 시장에는 그러니까 임차인과 임대인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는 임차인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임대인의 입장은 고려 안 하고 일방적인 일단 분위기가 느껴지고요. 9년이라는 시간을 그러면 임차를 놨을 때 그거에 대한 베니피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부가 공급해야 할 공공의 어떤 임대 공급 정책에 나름 일조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을 그러면 인센티브를 좀 상쇄시켜줘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 수익 차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주식이나 금을 샀겠죠.
집을 사서 샀던 이유는 그걸 위해서 샀던 것이고, 중요한 건 문제가 뭐냐면 이랬을 때 주인들의 응대가 임차인들한테 도움이 되냐 이거죠. 정말 땡볕을 내서라도 일시적으로 전세 대란이 아니라 전세 폭동이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야 우리 무조건 그러면 다 경매가 가능한 한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면 경매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부 지역에서 우린 그냥 다 월세로 놓고 다 내보내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내보내는 순간에 어떻게 되나요? 내보내면 집은 비어있지만 그 제도를 안 받아들이겠다고 보내는 거잖아요. 거부하고. 이런 강경한 행동을 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럼 막을 길이 일단 없거든요. 아니면 가격을 올리면 자동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가격을 제어하는 역할의 기준을 먼저 둬야 되잖아요. 자, 임차인들이 감성적으로 이성적이 아니라 우리는 임대를 그러면 이번에 5억인데 10억으로 올립니다. 그럼 나가야죠. 통보됐으니까 법적으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간 다음에 어딜 가요, 이분들이.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많이 나올 거잖아요. 임대인들, 소유주들의 거센 저항이 올 수도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상호작용이잖아요, 임차인과 임대인은. 그러면 임차인의 배려의 목적이 뭐예요? 임차가 주고 안정이잖아요. 그럼 3+3+3 할 때 디테일한 세부 내용은 제가 안 봤지만 물가 상승률 플러스 어느 정도 선에 상승분을 유지해 줘야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제로라면 그 집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알고리즘이 시스템이 깨지는 순간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가는 것보다는 용인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교가 6년이니까 3+3이면 한 학교도 졸업할 수 있고, 또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교까지 나오면 3+3이잖아요. 그러면 3+3 두 번 정도까지는 투투에서도 역풍이 많이 불었는데 3+3 해도 또 그런 일은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베니피트나 이런 대안을 주면서 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없이 이 법안 해가지고 통과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싸움 붙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법안이 만약에 정치인들이 시장 상황과 임차인 임대인들의 어떤 상호작용 관계를 너무 일방적으로 편에서 하도 당연히 반대쪽에서는 반발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반발이 일어나고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안 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같이 담합해서 임대를 올리면 어떡할 겁니까? 정치권에서 법안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안 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은 100%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극적인 333까지 9년 제가 볼 때 시장에 영향이 너무 역작용? 역풍이 많이 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3+3 정도로 좀 수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임대인들이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임차를 주면서 동시에 서로 좋다라고 느끼는 대안을 제공하면서 3+3을 해야지 시장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거는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고 해서 저는 100% 찬성보다는 대안이 겸비된 3+3을 찬성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3+3+3 전세 계약 갱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교수님은 이렇게 뭐 한 3+3까지는 갈 수 있지만 임대인한테도 좀 베네핏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베네핏 주는 것이 아니라 3+3이라는 자체가 333이라는 제도 자체가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취약계층에 치중된 내용으로 될 수밖에 없다. 취약계층조차도 지금은 좋은 내용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시장에 벌어질 역효과 이미 투투 때 겪었잖아요. 네. 이 임대인들의 저항이 도리어 시장을 임차인들이 편하지 않게 해주는 상황이 도래한다. 어떤 극단적인 상황들이 많이 다가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굳이 그러한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책은 좀 신중하게 고려하고 법안을 냈으면, 단순하게 어린아이가 운다고 얘 울리지 말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우는데 어떤 이유인지 원인 진단도 다 하고 소리를 칠 수도 있지만 달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소리 달래줘 이랬는데 임대인한테 지시하는 거잖아요. 달래라고. 만약에 우는 아이를. 근데 다 달랠 생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임대인하고 싸우게 되잖아요. 시켜서. 이런 갈등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문제점. 이런 보고서들이라도 만들어서 뭐 연구자들 많잖아요. 부동산 전문가도 3+3 맞을 경우에 문제점 쭉 나열해서 그거를 검증한 다음에 법안 발의를 하든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국회의원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분들이 모여서
이런 격이죠. 수영장이 더럽고 안 좋은 물질 때문에 병이 날 수도 있다. 수영장 출입 금지 입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영장을 여름에서 가야 되는데 그 위에서 한 거지만 결론은 못 가잖아요. 그 더운데 그죠? 그럼 이런 거를 그럼 들어갔을 때 그러면 100명이 들어갔을 때 1명이 사고가 난다. 근데 여기는 100명이 못 들어가서 16병으로 3명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물이 들어오니 들어가지 마세요 이러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이런 사례가 많잖아요. 우유가 올라서 이런 사례도 많잖아요.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시장 봐가면서 시뮬레이션 충분히 몇 번 돌려보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법안에 발의는 했을지라도 제가 발의된 내용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교수님, 요렇게 일방적인 법안, 좀 과한 법안이 나왔는데 일각에서는 그러면은 임대료 상한제를 걸어가지고 임대료를 임대인들이 못 올리게 국가에서 강제를 하면 부작용을 막으면서 3+3+3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또 주장도 있더라고요. 추가해서요? 네. 너무 급진적인데요. 임대료 상한제는 신중하게 해야 돼요. 물론 대안이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샘플로 하다가 좀 망고를 알고 있습니다. 진도가 안 나오는데 임대료 상한제가 빚어지는 부작용은 나중에 나타납니다. 한참 뒤에. 근데 장점은 당분간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트렌드가 뭐냐면 자금 유동성 확대로 인해 가지고 부채를 더 확대해야 되는 자본가들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상한제를 이렇게 묶게 되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 있는데 공급을 안 하게 됩니다. 왜? 공급이 안 늘어나는 게 왜 안 늘어나냐? 수익 발생이 약해지면 다른 곳에 투자를 하게 되겠죠? 임대료 상한제를 하게 되면 건설업자, 건축업자, 공급업자 입장에서 수익률이 약화되므로 공급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피하게 되고. 그러면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에서는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죠. 갑자기 주거가 모자르는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거난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함부로 임대료 상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공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점 매석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높이 올려서 사회적 폐해가 발생할 때 임대료 상한제 쓰는 거예요, 원래.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고 우리나라 임대료 상한제에서 완벽하게 된 논문이 아직 없습니다. 그에 대한 시뮬레이션 효과 장단점. 근데 그냥 얘기 던지고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이거 하면 좋은데 축구 선수가 축구 시합을 하고 있는데 발에서 약간 발가락이 아파요. 자, 부모 입장에서 뭐예요? 부모가 정치인이에요. 발가락이 아프다. 그만해. 나와. 근데 그 학교는 시합을 하고 있어요. 한 명씩 지잖아요, 학교가. 그럼 이 학교가 져가지고 만약에 없어진다고 가정할게요. 발가락 아파서 나왔는데 다음에 축구를 하면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처럼 자기 그것만 생각하고 이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얘기 뭐예요? 이런 주거에 대한 부분을 할 때는 임차인의 어떤 취약한 어떤 주거 환경, 주거 여건을 도와주는 건 좋은데 이것이 개선되는 쪽으로 가야지 개선되는 건 이것인데 문제가 더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다시 또 임차인한테 올 수 있잖아요. 이거를 확인 안 하고 시행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임대료 상한제나 3+3은 333이죠. 이거는 정말 함부로 이렇게 쉽게 던질 것이 아니라 한 1년 정도 전 국민하고 공청회라고 논문을 갖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사람들이 또 시장에서 소비자나 공급자나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시행이 될 때 부작용이 없고 갈 수 있습니다. 갑자기 뉴스화 돼가지고 뭐 다수당이냐 통과 이런 정치는 민주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뭐 관계자가 본다면 다시 한번 이거는 신중하게 국민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시뮬레이션 다 같이 돌리고 의견도 듣고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